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의 풍파를 제대로 맞은 저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 덕분에 세상사라는 게 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죠. 그래도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까 싶어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세상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아요. 겉으로는 가족이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졌을 때 느꼈던 그 억울함과 한스러움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사업하다가 빚을 남기고 비관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 명의 빚이야 상속 포기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아빠가 엄마랑 할머니 명의로도 돈을 빌려놨다는 거였죠. 결국 그 빚 때문에 우리 엄마는 많이 힘드셨고 저를 키우려고 닥치는 대로 일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하셨죠. 엄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고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렇듯 엄마는 제가 본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셨지만,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 엄마도 저를 서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현실적이었지만 그 때문에 저와의 관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했어요. 다른 엄마들에 비해 다정하거나 섬세한 면은 조금 부족했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더 중요시하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가 더 강해지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감정적인 위로보다는 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려는 모습이 더 많았죠. 예를 들어 제가 친구랑 싸우고 오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왜 싸운 거냐? 네가 잘못한 건 없냐?" 라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곤 하셨죠. 엄마의 말씀은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게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꾸짖는 건 이해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제 서러운 감정을 공감해 주길 바랐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위로해 주는 엄마가 아니어서 더 서운했던 거죠. 저는 살면서 왜 우리 엄마는 남의 엄마 같지 않을까, 우리 엄마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딸인 저에게조차 칼 같은 엄마의 부분은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는 밥값을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곤 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지 않냐면서 이제 제 용돈은 제가 벌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시는 분이 서점을 하시니 거기서 주말에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평일에는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를 하느라 정말 피곤했지만 용돈을 벌어야 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처음으로 직접 번 돈이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첫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제가 월급 봉투를 손에 들고 엄마한테 흔들며 자랑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 번 돈이라 설레기도 하고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첫 월급 받았어. 생각보다 많이 받았지롱. 사장님이 보너스로 몇만 원 더 넣어줬다? 그래? 잘했네.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했다. 근데 그중에 2만 원은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알지? 응? 왜 엄마한테 2만 원을 줘? 너 이 집에 살면서 집세도 안 내고 밥값도 안 내잖아. 그 정도는 내야지. 2만 원이면 싼 거다 너.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나보고 용돈 벌라고 알바 시킨 거면서 그 돈마저 뺏어가는 게 어딨어? 엄마는 무슨 치사하게 딸 자식한테 집세 타령이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공짜가 어딨니? 저는 너무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시는 엄마가 황당했지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2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지 싶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부모님께 용돈 받고 다니고 간혹 알바하는 친구들일지라도 월급을 부모님한테 뺏기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엄마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서야 크고 나서 엄마가 일부러 저한테 독립심을 심어주려고 그랬다는 걸 알았지만 그건 성인이 된 일이고 어린 고등학생이 그런 엄마의 뜻을 알았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엄마가 미운 마음이 컸죠. 성인이 되고 나니 어릴 때 느꼈던 서운한 마음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가까워진 건 아니었어요. 막 친밀하고 살가운 모녀지간은 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하거나 원수지간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가 있는 쿨한 모녀 사이 정도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관계랄까요? 엄마도 저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 딱 그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저는 엄마가 예전부터 줄기차게 말하던 밥값 하는 진짜 사회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서 제 평생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제 상사였는데 일할 때는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인 순간에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해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매력적이었고 그런 모습에 저도 믿고 의지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좋았어요. 저희는 한참 깨볶는 신혼이었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서 모든 게 정말 완벽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신혼 초기에 몸살이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새벽에 출장 일정 때문에 일찍 집에 나가 저만 집에 혼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제 소식을 듣고 오전부터 오셔서 간병을 해주신 거예요. 직접 따뜻한 미음을 만들어 오시고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시면서 간병을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하루 종일 옆에서 챙겨주신 것도 모자라 제가 약 먹고 잠들었을 때는 집안 청소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는데 친정 엄마와 함께 살 때도 느낄 수 없었던 섬세함과 따뜻함을 시어머니에게서 느낀 거죠. 이렇듯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좋은 가족들을 만났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위화감의 정체는 바로 시누이의 부재였습니다. 저는 상견례랑 결혼식 때 빼고는 시누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 시댁에 방문할 때도 시누이는 전혀 오지 않았고 시댁에서 맞는 두 번째 명절날에도 시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시누이가 이번 명절 때도 오시지 않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빠르게 굳어지시더군요. 비단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으며 남편은 당황한 듯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느끼고 나서야 제가 뭔가 잘못 물어봤구나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무언가 저를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남편을 호통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꾸짖으며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며느리에게 하려 하냐면서 남편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에서는 시누이에 대해 언급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얼어붙은 채로 명절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시누이와 시부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며 아직은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때 알려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알려주기 싫다는 사람한테 재촉하기도 뭐해. 그 뒤로는 묻지 않았지만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시댁에 혼자 방문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너도 우리 딸을 계속 못 봤으니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거야. 명절날에도 안 오니까 말이야.
사실 딸이랑 내가 좀 크게 싸워서 그 뒤에 사이가 멀어졌단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싸웠는지는 지금은 자세히 말해줄 수 없지만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부모 마음으로는 참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야. 나라고 딸이랑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어요. 그래, 이해해 주니까 고맙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어떤 부탁이신데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딸이랑 그렇게 되고 나서 상실감이 엄청 컸어. 길거리에서 딸 있는 사람들이랑 팔짱 끼거나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고, 주변에서 딸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들 보면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도 그렇게 싸우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예진이랑 사이가 많이 좋았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진짜로 딸과 엄마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너는 며느리지만 우리 예진이랑도 많이 닮았고 나랑 사이도 좋으니까 더 친밀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런 부탁이 너한테 부담스러울까? 시어머니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채 제 손을 잡고 딸처럼 지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부탁이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상실감과 슬픔이 너무 절절히 느껴졌거든요.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와 여행도 다니고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친정 엄마와 있을 때조차 느껴볼 수 없었던 간질간질하고 유사모녀 관계는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래서 다른 집들은 그렇게 엄마와 딸들이 사이가 좋은 거구나 이해하게 됐죠. 하지만 늘 그렇듯 관계에는 양면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 정도가 점점 도를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처음엔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찾아오셨고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는 날에는 시댁에 저를 부르셔서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도 1년에 몇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자주 보자고 하시니까 점점 부담이 됐어요. 더 부담스럽고 거슬리는 건 우리 집 살림살이에 대해 참견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릇을 쌓아두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핀다며 건조대 사용법을 지적하시고 거실 소파에 있는 쿠션을 보시고는 이런 색 말고 더 차분한 색으로 바꾸는 게 낫다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이런 잔소리가 쌓이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저만의 시간을 되찾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 머리를 싸매느라 끙끙대었던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하늘이 제 바람을 들어준 것처럼 시어머니와 시부모님을 만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상황이 저는 달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계기가 우리 엄마 때문이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골든타임을 놓쳐 이제는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을 말하면서도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어요.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치 청천벽력을 맞은 것 같았어요. 위로든 뭐든 엄마의 말에 대답해야 했는데 숨이 턱 막혀서 몇 분간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사이가 살가운 모녀는 아니었다지만 내 부모가 아프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정정하고 깐깐해 보이던 우리 엄마가 병에 걸려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당연하게만 느꼈던 엄마의 강인함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어요. 저는 매일같이 엄마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엄마와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엄마가 병상에 누워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예전보다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병상에 있는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유해진 성격으로 저를 대했기 때문에 관계도 건강할 때보다 원만했죠. 못 나눴던 정을 이제서야 나눈다는 생각에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병문안을 가서 엄마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였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안 오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병문안 온 건 처음 엄마가 입원했을 때 온 거, 그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제가 같이 병문안 가자고 해도 약속이 있다느니 일이 바쁘다느니 계속 핑계만 대더라고요. 아니, 여보, 우리 엄마 병문안 같이 가자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가 이번 주 주말에는 시간 비워두라고 해도 누누이 말했는데 골프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아유, 진짜 장난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잖아. 그 골프 약속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회사 바이어 때문에 가야 하는 거라니까. 아, 나라고 이러고 싶겠냐고.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요즘 얼마나 바쁜데. 누구는 안 바빠? 당신만 바쁘냐고. 나는 바쁠 때도 당신 어머니한테 항상 잘해드렸었어. 근데 당신은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거 신경 안 써? 바쁘다는 거 솔직히 변명이야. 회사 다니는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시간 내려고 노력하면 다 해. 당신처럼 병원에 코빼기도 안 베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아, 정말 치사하네. 거기서 우리 엄마 이야기가 대체 왜 나와?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건 당신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당신 보고 억지로 우리 엄마랑 친하게 지내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그걸 가지고 사람 몰아세우면서 치사하게 굴 거면 당신도 우리 엄마랑 억지로 잘 지낼 필요 없어. 하라고도 안 한다고. 당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면서 똑같이 안 해준다고 내 탓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뭐 억지로 잘 지낼 필요 없다고?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린다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준다는 걸 무기 삼아 날 트집 잡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병문안 한번 오라는 걸 핑계만 대면서 미루기만 하고 저 혼자 애쓰게 만드는 것도 화가 났지만 가족 간에 서로 신경 쓰자는 걸 억지로 잘 지낼 필요 없다는 둥, 너가 자발적으로 해놓고 왜 나한테 따지냐는 둥,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게 더 정 떨어졌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 크게 싸웠고 2주간이나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백기를 먼저 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무심했다면서 이번엔 진짜 같이 병문안 가자고 하더군요. 마음이 완전히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가준다는 게 어디냐 싶어서 남편과 화해를 했죠. 그런데 남편과 병문안을 가기로 약속한 전날 밤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부터 불안했던 저는 예상했던 대로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엄마는 이미 눈도 못 뜨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결국 아침까지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오열을 하고 있을 무렵 병실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엄마의 상속을 담당하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엄마는 자기가 임종을 앞두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병원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받고 변호사도 달려온 거였는데 이미 엄마는 돌아가신 후였죠. 그 변호사는 저에게 엄마의 편지와 함께 엄마가 혼자 사시고 계시던 30평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변호사를 통해 받아든 편지에는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서야 너한테 하는 말이지만 그동안 너한테 다정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험한 세상에서 너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해서 일부러 더 너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굴 때가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말이야.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될 때가 많단다. 그동안 내가 널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주겠니? 편지의 그 구간을 읽자 저는 다시 한번 어린애처럼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엄마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으니 그 감정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글자로 남겨진 엄마의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 엄마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오셨는데 두 분이 저희 엄마를 위해 발걸음해 주시자 그동안 내심 품고 있던 서운함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품고 있던 서운함은 바로 우리 엄마한테 신경 써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엄마가 아프실 때 병문안이라도 한번 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특히 제가 그렇게 잘해드렸던 시어머니는 정말 한 번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오시지 않아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도 이렇게 장례식이라도 찾아와 도리를 지키니 그때의 섭섭함이 씻겨 내려가더군요. 물론 이렇게 섭섭함이 완전히 씻겨져 내려간 건 시부모님이 보여준 태도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문만 왔다면 이 정도로 감동하진 않았을 텐데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저를 도와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거든요. 저는 장례식이 끝나면 어머님 아버님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그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때가 저녁 9시가 다 되어갈 때였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연락을 받고 엄마 조문을 오셨는데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죠. 엄마 친구도 아니고 사돈 친구가 장례식장에 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잘 두셨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이 망할 인간들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남의 장례식장 와서 그딴 짓거리를 하는 게 거슬리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저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 때 그냥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술 취한 시어머니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신 나간 헛소리를 시전하더군요. 아유, 우리 사돈이 젊을 때 참 고생했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혼자 빚도 갚고 애를 키웠으니 쉽지 않았겠지. 그래서 돈을 좀 굴릴 줄 아는 여자라 그런지 아니 나이 들어서는 재산을 꽤 모아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내외한테 신축 아파트를 물려준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작은 전셋집에서 아둥바둥 사는 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돌아가신 사돈 덕에 우리 아들이 호사를 누리게 된 거지. 아유, 그래. 그 정도면 호상이지. 남겨준 거라도 있어서 어디야. 나는 사부인이 여기저기 빚지고 다녀서 우리 딸이랑 사이가 그거 처리하느라 고생했어. 얼마나 속 터지던지. 이래서 다들 상대방 집안을 보는 거지. 아무리 요즘 세상이라지만 어떤 부모냐에 따라 우리 자식들 운명도 바꾸는데 나도 죽으면 떡하니 집 한 채 남겨주는 사돈이랑 연 좀 맺었으면 좋겠네.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처럼 확 치밀어 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에 대해 호상이라느니 남겨준 재산이라느니 하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그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충격이 더 컸죠.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여기며 저한테 진심으로 잘 해주셨던 분이셨잖아요. 분노가 끌어올라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바로 그 인간들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란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 엄마 두고 호사라고 떠드신 거 맞아요?
어머, 어머,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왜 갑자기 내 어깨를 잡아? 그럼 제가 그딴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딴 말을 짓거리실 수 있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상을 뒤집어? 세상에 진짜 미쳤나 봐. 여보, 어딨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얘가 지금 미쳤나 봐.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세아가. 이러지 말거라. 진정 좀 해.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아버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정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엄마가 죽은 걸 호사라고 술 처먹고 낄낄대는데. 뭐라고? 당신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니, 나는 그런 뜻에서 호사라고 한 게 아니라, 아유, 내 멱살 잡지 마. 여보, 얘 좀 어떻게 해봐. 이 망할 옆편에 술 처먹고 대체 뭔 소리를 짓거린 거야?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달려든 끝에야 간신히 시모와 저는 떨어질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족실로 인도하는데 뒤에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꾸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시어머니가 저에게 실언을 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차갑게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던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해드렸던 이유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인데 뒤에서는 졌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와장창 깨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의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은 한동안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다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제가 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는지 슬며시 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물려주신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그러자고 슬슬 준비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있는 현실은 믿기지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산 사람의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 걸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사 준비를 했고 드디어 엄마가 물려주신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이삿짐 풀고 정리하다 보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과 함께 퇴근하고 집에 온 저는 집 앞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맞닥뜨렸습니다. 집 앞에 시부모님이 짐가방을 잔뜩 싸들고 현관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한테 버럭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자신을 이렇게 기다리게 했냐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문자를 보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벙쪄 있었는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의 답변과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볼멘 소리로 저번에도 2번이나 알려드렸는데 또 잊어버렸냐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하도 잘 까먹으시니까 그냥 되어라 키를 하나 더 만들어 왔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키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마치 제 집에 온 거 마냥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거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오신다는 말 없었잖아. 그리고 우리 집 키를 왜 어머님한테 줘? 왜 키를 주냐니? 여기 살 거니까 나한테 준 거지. 너 예준이한테 못 들은 거야. 뭐라고요? 여기서 사신다고요? 아니, 누군 맘대로요? 어머나, 왜 그런 표정으로 보니? 여기서 산다는 게 뭐 그리 놀랄 일이라고 귀신을 본 것 마냥 보는구나. 어머님, 저한테 여기 살겠다고 허락받으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는 전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대체 여기 왜 사는 건데요? 아니, 왜 이렇게 승질이야? 야, 너도 나 친엄마처럼 모시겠다며. 그동안 나도 널 딸처럼 대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하는 거야?
친딸 집에서 살겠다는데 허락까지 받을 일이냐고 이게. 원래 친딸이랑 엄마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저한테 폭탄을 던져놓고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제가 응당 그 인간의 무대뽀 행동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굴었죠. 개념을 밥 말아먹은 그 인간의 행동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 머릿속엔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비장의 무기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툭 던졌습니다. 제가 꺼내든 무기의 정체는 바로 서류 봉투였죠.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에서 사실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다 읽고도 저희 집에 머물 생각이 들지 궁금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서류 봉투를 뜯어 안에 있던 종이를 꺼내더니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려는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읽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서류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 뒤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은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시어머니 앞에 던진 그 서류의 내용은 바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이혼 소장이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 일찍 찾아와 이 정도로 뻔뻔하게 굴지는 몰랐지만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경악스럽게 만드는 대단한 재능을 지니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동안 엄마에 대한 슬픔 때문에 힘들어서 몸져 누웠다 간신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쩐 일인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죠. 굳이 시아버지가 저만 따로 만나서 할 이야기가 뭔지 싶어 긴장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미고 있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다. 예준이랑 집사람이 너 모르게 수상한 계획을 꾸미고 있더라. 저번에 전화하는 걸 내가 몰래 엿들었는데 네가 물려받은 집에 집사람까지 들어가서 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사신다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래서 내가 세아가 너한테 미리 말해주는 거다. 거들 평사하는지 보면 분명 기습적으로 너한테 찾아올 거야. 아마 와서 막무가내로 버티고 안 나가겠다고 하겠지. 그때 쓰라고 내가 가져온 게 있다. 이걸 봐주겠니? 무슨 서류 같은 거네요? 아버님, 정말 이걸로 정말 어머님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 읽어보면 알 거다. 시아버지가 건네준 서류를 읽고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서류의 내용은 이혼 소장이었어요. 저는 왜 시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부간의 내밀한 사정은 그 부부들만 아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제가 지켜본 두 분은 결혼 생활을 끝장내버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진 않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저의 당혹스러운 표정에 예상했다는 듯 아마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처럼 여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색을 안 했을 뿐 이미 시아버지는 이미 시어머니와 끝내고 싶은 마음을 오랫동안 참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폐악질에 지쳐버려 이제는 더 이상 저 여자와 함께할 수 없다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누이가 시댁에 오지 않는 이유도 사실 시어머니의 폐악질이 심해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2년 전 시누이는 남편과 이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이혼한 이유는 바로 시누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밥 먹듯이 드나들었던 것처럼 시누이 집에도 계속 딸의 집에 드나들며 시누이 남편을 괴롭혔다고 해요.
야근하고 돌아온 신우이 남편에게 집안일을 더 도우라고 들들 볶고 용돈을 더 많이 달라고 압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달라는 대로 용돈을 주던 신우이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그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심지어 자기 사돈까지 찾아가서 일을 벌였대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사돈에게 당신 아들이 용돈을 안 준다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대하니 섭섭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띵깡을 부렸다고 해요. 신우이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며 제발 그만하시라고 자기 못 버티겠다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신우이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밖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자꾸 집에서도 장모가 자기를 들쑤시러 오고 돈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니 사람이 버티질 못한 거죠. 결국 신우이 남편은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며 신우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신우이는 제발 이혼하면 안 된다고 자신의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머금으시며 신우이가 아직도 자신의 전 남편을 잊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파탄난 자신의 엄마를 미워해 시댁에 일부러 안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저의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에 참석한 것도 시아버지께서 제발 참석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온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처음 알았던 저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어요. 난 그 일을 겪고 집사람이 반성이라도 한 줄 알았어. 집사람이 너랑 꽤 친하게 지냈잖니. 내가 보기에도 집사람이 너한테 잘해줬고 말이야. 그래서 안심했었는데 지난번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지. 너도 배신감 느꼈겠지만 나도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단다. 그러나 중에 저런 계획까지 꾸미고 있는 걸 알게 됐으니 내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와 살고 싶겠니? 너희 시어머니는 결국 변한 게 없단다. 딸한테 의절당하고도 제대로 반성도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난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 내 딸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아들 결혼 생활까지 망치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겠냐. 나는 이혼할 거다. 시아버지와 그 만남 이후 저는 시아버지가 주신 서류를 가방에 넣어둔 채 저희 집에 쳐들어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와 남편이 일을 저지르자 저와 시아버지가 숨기고 있었던 비밀을 공개한 거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시아버지에게 이게 대체 뭐냐고 따지다가 시아버지가 지금까지 자신이 숨겨왔던 속내와 계획에 대해 밝히자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애원해도 시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곧 오랜만에 딸을 보게 될 테니 기대하고 있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가 온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설마 이 사실을 시누이가 알고 있냐고 재차 물었고 시아버지는 시누이한테 직접 물어보라는 식으로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30분 후 전화를 받고 온 시누이가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시누이는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잘 사셨냐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정말 기쁨의 미소라기보다는 복수를 앞둔 사람의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본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격에 겨운지 울먹이면서 시누이를 안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경멸의 눈빛으로 보내더니 차갑게 쳐냈어요. 엄마도 참 대단해. 이런 상황에서조차 나랑 포옹이 하고 싶나 봐. 예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너 못 보는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엄마, 대체 뭘 잘하겠다는 거야? 이미 나는 남편한테 이혼당했고 또 엄마는 내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올케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아빠한테 다 들었어. 올케 아파트에 허락도 없이 같이 살라고 한다며. 엄마도 참 엄마야.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추하게 살고 있네. 그게 예진아. 다 사정이 있어. 내가 설명을 할게. 됐어.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 변명 듣는 거 한두 번이야? 예진아, 아유 제발.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건 엄마 사정이고 나는 엄마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 오늘 내가 온 건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처럼 비참한 꼴로 날아가는 걸 구경하러 온 거야. 엄마가 내 결혼 생활을 망쳐놨던 것처럼 엄마의 결혼 생활이 박살나고 비참해지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 신우이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며 시모를 공격했지만 시어머니를 여전히 다시 신우이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는 다시 다가오려는 자신의 엄마를 다시 내치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었죠. 얼굴에 침을 묻힌 시어머니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우이를 쳐다봤지만 신우이는 서리장 같은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을 남긴 뒤 집을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사라지는 신우이를 잡아보려고 버선발로 뛰쳐나갔지만 끝내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내려가 버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으며 절망의 울음소리를 내뱉어냈어요.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무너뜨린 후 이제 남은 건 남편이었어요. 멍청한 남편놈은 아까부터 지금 자기 눈앞에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일을 버려놓고 수습도 못하고 대응도 제대로 못하는 팔푼이 남편놈을 마음만 같아서는 갖다 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고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딜을 걸었어요. 자, 이제 어머님 일은 끝났으니 당신 차례야. 선택해. 어머님이랑 계속 붙어서 살고 나랑 이혼할래? 아니면 시어머니와 의절하고 이혼 없이 나랑 쭉 살래?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아니, 일은 엄마가 쳤는데 왜 내가 이혼을 당해? 그래 세아가 이게 무슨 말이니? 너도 이혼한다니 왜 네가 이혼을 해? 어머님은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요. 야, 너도 우리 어머님 못지않게 철판이 참 두꺼운 것 같아. 얘일 꾸민 거 어머님만 그런 거 아닌 거 나도 다 알아. 애초에 네가 키를 준 거부터가 너는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니? 네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머님 드리려고 계획 짠 거 모를 줄 알아? 아니, 나는 엄마가 하도 막무가내니까 못 말린 거지. 나는 결사반대했다니까. 엄마가 맘대로 버린 짓이야. 예준이, 내 아들이지만 정말 실망이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좀 해라. 내가 너랑 엄마 통화 내용 다 들었어. 결사반대했다고? 집사람이 통화할 때 그러더라. 네가 세운 계획이 더 낫다고. 차라리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내가 이 길을 똑똑히 들었는데. 내가 나이는 들었어도 귀는 아직 쌩쌩한 거 알지? 아버지. 너무하시잖아요. 아들이 이혼당한 게 생겼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 상황에서 아버님 탓이래? 됐어. 선택하라니까 누굴 선택할 거야? 나야? 어머님이야. 아니 세아가 너 이건 아니지? 아무리 나한테 속상한 게 있어도 대체 아들한테 엄마를 포기하라는 말을 하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시어머니는 다시 땅을 치며 추하게 울며 난리를 피웠어요. 땅을 치고 눈물로 얼굴을 뒤덮으며 온갖 서러움을 쏟아내는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 같았죠. 울고 있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한심하게 보고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던 남편은 결국 머뭇거리며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죄책감 어린 눈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눈을 질끈 감고 소리치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난 당신이랑 살 거야. 나도 누나처럼 이혼할 수는 없어.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예준아, 너 지금 정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제발 이해해줘. 나한테는 가정이 있잖아. 그리고 엄마도 잘못한 게 사실이잖아. 솔직히 우리 집에서 사는 거 말이 안 되긴 했잖아. 뭐야? 야, 도와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네가 내 아들 맞아? 죄송해요, 엄마.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준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까지 날 버리면 안 된다고.
이게 다 천망할년 때문이야.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망친 거라고. 예준이는 항상 내 편이었는데 이 불교 같은 거 너 꼭 나한테 이래야 했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손을 드는 건데? 세아가한테 손대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 순간까지도 남 탓을 하고 억울해하다니. 잘 생각해봐. 이게 억울해할 일인지. 세아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결국 이렇게 돌아온 거지.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 반성이라고 모르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막아서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일침을 날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어떻게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면서 저렇게 철이 없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시어머니 나이가 됐을 때 저렇게 추하게 늙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아버지의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일은 당연히 없었고 몇 번 시댁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했었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이혼 후 시어머니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하시고 시어머니에게 간방 가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더는 찾아오지 않긴 했지만 여전히 계속 시아버지에게 문자와 전화를 계속 해댔어요.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왔죠. 메시지의 내용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진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구절절 구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진짜 속내를 드러내듯 시아버지에게도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말이 쓰여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보란 듯이 그 내용을 무시했죠. 반면 제 남편은 제 눈칫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건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라고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와 연락하는 게 발각되는 날에는 다신 당신이랑 안 볼 것이며 앞으로 나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잘 알아들었다는 듯 제 앞에서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달라진 건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을 제가 남편보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 뒤바뀌었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보다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일찍 온 남편이 또 선반에 있는 장식품을 열심히 닦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도 거실 테이블을 닦고 먼지를 털고 마치 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리 또한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어떤 요리를 먹고 싶은지 안절부절 못하며 물어보곤 했어요. 그때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심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고개만 살짝 돌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이 가끔은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당한 게 있으니 당분간은 이렇게 남편을 휘어잡고 살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걸 알기에 더 조심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통쾌함의 연속이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도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며 제 곁에 있지만 과연 남편이 끝까지 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저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저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제 삶을 꾸려가려고 해요.
저는 오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저 스스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의 삶은 제가 결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